네. 그 정치와 기독교 세 번째, 에너지와 첨단 기술 패권 전쟁에서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하기 싫은 거를 사실은 억지로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냥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엄청 복잡하고 내용도 많은데 욕심을 부리다가 어저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길더라고요. 그냥 다음에 한 번 더 할 건데 실질적인 건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재미도 없고 지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관심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알아야 하는 거기도 해서 이걸 가지고 세분화시키면 1년 내내도 부족함이 없는데 해보겠습니다. 패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패권이란 한 국가나 집단이 다른 국가나 집단에 대해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나 권력을 의미합니다. 다 아시죠?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인데 승자가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19세기에는 대영제국인 영국, 그리고 이제 20세기 이후부터 미국이 주도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국적 강대국들은 서로 세계의 지배권과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냉전 시기의 미국과 소련처럼 현재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으로 세계가 시끄럽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인식할지는 모르겠는데 바이든 미국 그 대통령 시대를 마감하고 세계는 엄청난 패권 주도 세력에 뒤바뀌어서 초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왜 이렇지? 왜 관세 전쟁을 이렇게 하고 AI 혁명은 왜 이렇고 왜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유럽은 또 왜 이렇게 또 반항도 하는 것 같고 이 난리일까요? 근데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음번에야 이제 그 실체가 나오면서 제가 빨리 하려고 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거, 그리고 바이든 시대까지 우리의 실제적 모습과 제국의 실태를 이제 얘기하고 그거를 오늘 시간은 말할게요. 이 패권 전쟁에는 정치 군사적 패권과 경제적 패권, 문화적 패권, 그쵸? 기술적 패권이 있어요. 단순한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보를 많이 수집할수록 권력이 되는 빅데이터 기업도 패권 전쟁 구도에 포함됩니다. 아니, 포함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빅데이터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네.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서로 안 싸우고 나누고 사랑하며 또 이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국가나 저번에 우리가 말했던 제국의 3요소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통치 이념 뒤에는 돈, 쩐의 전쟁임이 더 명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자본 전쟁에서 자본과 데이터 전쟁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 옳고 그름의 이야기로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이냐, 차악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누구는 정이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접근이 아니에요. 이 큰 시각으로 바라볼수록 제국적 접근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어떤 그 그림자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어둠의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왜 이끌어가야 하는지 그 큰 시각에서 이해해야만 내가 어느 정당을 밀어주고 그 사람을 선호하느냐 이것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놈에게 맡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덜 나쁜 놈들이 그래도 인류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이런 제국을 선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문명사에서 세 가지 불, 바퀴, 전기의 발전과 확장은 근현대에서 우리한테는 크게 나눠보면 이제 첫째는 에너지, 이 기름과 셰일가스 뭐 이런 정말 그 가스들 있죠. 그런 걸로 싸우잖아요. 그거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그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움직이는 운하, 물동량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제일 빨리 이것을 움직이냐, 바퀴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정보와 인공지능, 그 전기의 확장과 발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기축통화, 달러 전쟁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달러 패권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세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다 모르실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전환점에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둠의 세계에서는 마약이 있겠고요. 네. 이게 나쁜 놈들에게 우리가 그 영혼을 팔아버리면 마약이 설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차지할수록 제국을 이끌어 나갈 패권 도구가 되고, 그것들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21세기에는 세계는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눈치채지 못하니까 시끌벅적한 거예요. 무식하고 정말 이런 거에 세계 정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들이 농락당하고 있는지,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내 편, 네 편 따지면서 몰아내서 좋다, 누구를 세워서 좋다, 이 개념으로만 접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굉장히 심합니다. 일종의 국뽕, 뭐 친일, 친중, 친미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용당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친중에 거의 부속되어 있습니다. 헌법기간이 다 넘어갔죠. 네. 이 전쟁은 총탄과 전차 등의 군사적 수단을 넘어서 예전에는 그냥 총 쏘고 전쟁 일으켜서 그게 전쟁인 줄 알았던 거죠. 그게 아니라 경제자산, 인프라, 데이터를 사용해서 사이버 공격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비리 등으로 얽히게 해서 상대국을 약화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이 현대적인 전쟁 방식입니다. 이것이 거대 자본으로 다 매수당하고 성적이나 금전이나 뭐 비리 등으로 약점 잡아가지고 그것을 끌고 몇 사람만 딱 포획해버리면 다 끝나갑니다. 미국이 먼저 그랬습니다. 지금 몇백 년 동안.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동남아나 뭐 이런 기타 힘없는 국가들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다음에 AF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걸 주도 세력에 이끌려서 영혼을 팔았는지 조금씩 나오게 될 겁니다. 단순히 자율 경쟁으로 패권을 유지한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유치하고 순진한 접근임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대한 세력을 제국의 패권이라는 형상 아래 누가 이끌어가고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드렸던 아까 그래프 사진 좀 한번 보세요. 그 방에. 본인들의 지금 핸드폰에서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래프가 크게 두 개가 있죠. 그걸로는 안 열리고 본인의 핸드폰에서 열어야 돼요. 거기 운영의 방에 들어가죠. 보세요. 장로님, 그 핸드폰에서 운영의 방 다 보시면 지금 제가 지금 네트워크가 잘 안 돼서 화면을 띄울 수가 없어서 보면은 거기 그래프가 미국의 국채가 뭐 사실은 90 몇 년도부터 계속 올라가서 지금은 제일 미국의 국채 그래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죠.
점점 시대가 좋아지고 그러면 국채나 빚이 없어야 되잖아요. 모든 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빚이 많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상과 자본의 세력의 뒤에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뭐 프랑스, 중국, 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하는 그런 뭐 영국 이런 유럽이냐 미국이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세력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과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카톨릭과 개신교 다 들어가죠. 그래서 최후 승자는 복음주의권으로 조금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기독교 세력은 단순히 종교 집단을 넘어 종교적 이념과 정치적 사상, 지식, 전략, 인프라를 함께 움직이는 문명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이 이면의 이 세력을 모르면 엉뚱한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은 그냥 그 분석만 하겠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고대부터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힘으로 유랑민족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흩어져서 로마 이후로 그렇습니다. 국가보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강한 정체성을 지녔어요. 연결은 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로 엄청 잘 도와주죠. 나라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경 없이 연결된 이들은 상업, 금융, 법률, 언론, 예술에서 높은 역량을 발휘해 왔어요. 금융을 잡았거든요. 네. 그리고 둘째로 이 기독교 문명은 서구의 정신 인프라라고 사실 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는 단순히 그냥 종교가 아니고 서구 문명과 국가의 도덕적, 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몰라서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알고 공부하면 서양 문명과 지금 제국에 이끌어가는 모든 근간이 됩니다. 사실 공산주의도 그들의 세력에서 나오고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이제 공산주의가 그쪽에 있죠. 그 사회주의도 성경적 기반에서 나오는 거고 민주주의의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로마 제국에서부터 이미 나왔던 거고, 그렇죠? 그게 로마가 이어갔잖아요. 헬라의 정신도 사상과 철학도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독교하고 결탁해서 하나의 사상 체계를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치주의, 자연주의, 인권, 사유재산 등의 가치가 기독교 신학에서 발달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약간은 이성적 결합으로 하나님의 정신의 질서에 도전하는 이제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 건국 정신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설계된 민주주의라는 종교적 비전에서 시작되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독교 세계관은 현재도 미국의 정책, 사회적 가치 판단, 외교 전략이 깊숙이 깔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한번 우리가 그 49장 그거를 8절 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가 실로라는 어떤 그 존재가 오시기까지 통치자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절하고 복종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유다는 육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예수님도 혈통은 유다 출신이고요. 계시록에서 이제 그러잖아요.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일단 계시록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질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죠. 그 차례를 따라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또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제 제가 이거는 별도로 그냥 이거는 뭐 복음적인 얘기는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에 그 22절에서 26절에 그 왜 이사 그 아버지가 이제 이것을 뭐죠? 자녀들에게 12지파에게 이스라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이 음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거는 그냥 새겨드리세요. 그냥 이건 복음의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내면의 유대인이 진정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육적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실로나 어떤 예수님의 존재가 오기 진정한 어떤 부활의 영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이런 유대인이 이 세상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짜로 그래요.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이제까지 그래왔어요. 유대인은 못 말립니다. 육적이든 뭐든 하나님이 세워서 이끌어 간다는 것은 부정을 못해요. 실제 그게 얼마나 그런지 제가 싹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구조가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끌고 가서 몽골을 이 세상을 이끌지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끌고 가니까 이 영으로 난 복음의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이 땅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골육 친척. 저들이 어쩔 수 없다. 기도의 대상인 거죠. 회개하고 돌아올 대상이지만 이 세상을 끌고 가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유다의 홀이라는 게 지팡이거든요. 우리가 그럼 계속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완성이 되고 정말 진정한 재림의 완성이 될 때는. 그쵸? 지역이나 혈통, 인종으로 구분 짓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신기한 건. 그냥 육적 조상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다 섞여서. 이게 뭐냐면 사고나 행동 방식이나 문화와 신념 체계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로 구분하고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현대 와서 순수혈통이나 단일 민족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생각하고 또 그 신념을 어떻게 끌어가느냐, 그 문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언제 대한민국 사람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적동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도 우리는 영적 믿음으로 우리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어진 끈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하나가 또 있어요. 거기에 또 설정이 또 이게 복잡합니다. 노아의 예언 기억하시죠? 인류의 셈, 함, 야베스에서 그쵸? 이게 퍼져나가잖아요. 각기 나라와 족속과 방언대로. 함의 아들은 그때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죠.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죠. 그리고 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하고 창대케 해서 셈은 또 유명하게 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셔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뭐 이러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셈은 아브라함의 족속이죠. 그죠? 그거는 이어가요. 복음의 후손으로 예수님까지 오게 하고 그 셈에서 유다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그 계보를 이어가려고 야벳의 세력을 크게 해요. 야벳이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왜냐? 계시록에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함의 후손들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어는 늘 이루어져 왔어요. 역사적으로도 저희 언젠가 한번 설교했었죠. 이 함의 후예들이 보이지 않게 계속 끌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문명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이들은 그 함의 후손이 니므롯이 있잖아요. 그죠? 니므롯이 바벨 땅과 아수르의 성을 쌓잖아요. 갈라와 러센, 니누아와 뭐 이렇게 사이로. 그리고 이집트와 히타이트 제국의 시초가 돼요. 그리고 또 페니키아인은 현재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발전한 해양 무역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닷가 주변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 함의 후손 중 블레셋이 나오잖아요. 지금 팔레스틴, 그쵸?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까지 모두 그들이 중심이에요. 함의 그 후손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고 이게 야벳의 후손이에요.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미혹한대요. 야벳이 넘어가는 거예요. 셈의 후손에서 크게 해줬더니 얘들이 지들이 뭐 된 것처럼 생각해서 넘어가서 미혹해서 싸움을 붙여요. 근데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대요. 야벳의 후손들이 사단에게 이 싸움을 붙이면 이제 골 때리는 거죠.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죠? 함과 후손하고 짬짬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 함, 이 야벳의 영성은 계속 유효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념체계와 사상체계와 문화체계로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셈 족속, 아브라함이 함 족속, 이집트. 보세요. 그 출애굽기에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하죠. 그게 뭐냐면 셈 족속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함 족속에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함 족속에 그 크게 세워놨던 그 바벨과 이집트의 영성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제국의 그 힘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거기서 영혼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좁은 문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셈족 이스라엘에게 먼저 딱 때린 거 있죠. 나를 형상화하지 마.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오늘 함의 영성은 문화 속에서 이집트의 신을 계속 형상화하죠. 없다고 보세요? 그거 뭐 말이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니타니 뭐 일루미나티니 이래가지고 그게 음모론이래지만 그거 연결해서 얼마나 그 영성은 그 이집트의 그 곳곳에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어떻게 그걸 이어가죠? 부엉이 뭐 그저 별게 다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섬기는 그 신들의 그 뭐죠? 그 뾰족한 그 탑 있잖아요. 갑자기 말을 잊어버렸네. 예. 그게 뉴욕 한복판에 있잖아요. 저 워싱턴인가?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바티칸에도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네. 그들은 언약밖에 사람입니다. 하면. 셈은 언약의 사람들이고, 주도 세력은 끌고 가지만, 셈이 끌고 가지만, 야벳이 끌고 가요. 네. 이게 왜 하냐? 저의 내피셜인지 음모론인지 팩트인지 계속 이제 몰라서 그렇지 알면 그 얘기 못 합니다. 이제 다시 유대인 얘기로 돌아갈게요. 시원주의가 있죠? 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땅에 민족 국가를 회복하려는 이 민족주의 운동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거에 목숨 겁니다. 네.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러지 않는 부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그 이스라엘만 말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정통파도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하며 각기 다른 문화와 전통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몇 개로 나눠요. 이제 크게 보면 그 세파라디라고 있고 그 미즈라이 같이 이제 비슷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세파리디가 제일 그 스페인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스케나즈. 예, 이건 독일계 쪽이에요. 그런데 세파리디 먼저 설명할게요. 세파리디와 미즈라이. 세파리디는 스페인계고 미즈라이는 중동계예요. 이 유대인이. 왜냐면 정통파의 이제 한 갈래 얘들은. 중세 15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거주해서 있었는데 이제 그 카톨릭 군주가 이제 막 개종을 요구해요. 이슬람 무너지고 그래서 3분의 1은 개종을 하고 나머지는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던 네덜란드로 가요. 동인도 회사 건립하죠. 여기서 어마어마한 그 동인도 회사가 세계 제국을 만들죠. 이후 북아프리카,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오스만 제국, 터키, 그리스, 발칸, 중동,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으로 이주해서 유럽과 미국으로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네들이 정통파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참 완전히 정통파가 있을까요? 해석이 아스케나즈보다 유연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됐어요. 빈곤과 차별을 경험하고, 왜 정통파들 막, 이거 쓰고도 다니고 그렇잖아요. 이제 랍비, 율법을 이렇게 준수하고. 정치 성향이 뭐냐? 극우 민족주의 및 종교적 정통 보수주의 성향이 강하고, 반팔레스타인이에요. 리쿠드당, 샤스당 등과 연결해요. 이게 누구냐? 네타냐후. 지금 이스라엘 전쟁 일으키고 있죠. 얘네들은 정통파예요. 그런데 극자라고 얘기해. 조금 전에 말한 거는 극우파고 극자는 아스케나죠. 자 쪽이 많아요. 근데 또 꼭 이 사람들이 좌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타냐후는 아스케나즈인데 좌는 아니고 극우에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극자 애들이 엄청 싫어해요. 서로 물고 뜯고 이렇습니다. 이 아스케나즈는 아까 말했듯이 독일계예요. 독일계. 이 아스케나즈가 원래 성경에서 아스그나스예요. 야벳의 후손이에요. 웃기게. 그런데 히브리어로 얘네는 이거는 그냥 독일이라는 말인데 희한하게도 성경에는 그걸 야벳이라고 말합니다. 지들은 유대인이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엔 까발리고 있어요. 니네 야벳이야. 그래. 그래서 얘들이 세계를 이끌어가요. 근데 이 바벨론을 공격할 민족들이 야벳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네네. 재밌죠? 우리가 이 바벨론은 누가 짓죠? 니므롯. 그쵸? 함의 족속. 그런데 얘네가 야벳이 의외로 셈의 장막에 있으면서 그 함의 족속을 처단해서 그 함 족속이 셈과 이 야벳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런 애들도 종로를 쓰라고. 또 공산주의도 다 그쪽에서 나와요. 함에 이쪽으로. 재밌어요. 파헤쳐 보면. 그런데 얘네들이 또 이 아스케나즈도 정통이 절대 아닌 것이 흑해 지역에 있는 하자라 왕국이라고 있어요. 이 인종을 분류해 보면 코카서스라 그러고 티르크라 그래서 혼합된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는 유대인하고 전혀 관련이 없대요. 동로마 동방 정교하고 이슬람의 강요로 전 국민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크게 두세 파가 있는데 그냥 짧게 말하면 세파레디하고 저기 아스케나즈인데 중세 시대와 근대 초기 유럽에서 십자군과 흑사병 등으로 인하여 차별과 박해를 피해서 주로 독일, 프랑스, 폴란드, 러시아, 리투아니아 등 중앙 유럽과 동유럽에 뿌리를 두고 중국, 러시아, 중국 신장까지 이르러서 동유럽과 아시아 경계의 유대인 집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막 섞여요. 이럴 때 아시아하고 동유럽이 섞여서 함의 족속하고 셈, 야벳이 다 섞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함의 족속은 저쪽에는 안 섞였어요. 그나마 그 스페인계 세파리디는 안 섞였는데 이 야벳의 이 아스케나즈는 야벳, 셈, 함이 다 섞였어요.
이 존스 홉킨스대 유전자 연구에 하면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97.5%가 고대 히브리 DNA가 없대요. 따라서 셈족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셈족은 영적 이스라엘인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과는 고대 혈족 관계가 전혀 없대네 지금. 반면에 현재 팔레스타인의 80%는 고대 히브리 DNA를 가지고 있대요. 재밌죠? 그래서 진짜 셈족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육적 셈족. 육적 유대인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쪽에. 그런데 지금 말하는 오히려 중동에 거주하고 있는 세파리디 스페인계와 아스케나주에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죠? 네. 그래도 문제는 이들의 이념이 더 중요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유대인 인구가 아까 말한 그 전혀 섞여버린 세 가지 족속이 섞여버린 그 유대인 인구의 약 70%가 아슈케나지라고 합니다. 이들이 근데 어떻게 하냐? 초기 이스라엘 설계하죠. 중동 땅에 이제 이스라엘 다시 건립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극자, 진보, 세속주의, 글로벌 질서 통제하고 다양성을 중시해요. 이제 왜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가 조지 소로스 이런 애들이 왜 세계에서 우리가 극우 극자로 나누잖아요. 크게 보면 극우에는 보수가 있고 자유가 있고 자에는 왜 다양성과 그 진보가 있고 성소수자 이런 것들을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까지 연결돼 있어요.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냥 그래도 다 이해는 못하지만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구구 국자,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아슈케나즈가 법조계, 언론, 정보기관, 그 모사드 유명하죠? 이런 걸 다 장악했어요, 실제로. 서구 엘리트계 계층을 형성해가지고 합리주의, 이 합리주의, 이성주의로 신학과 이런 거를 다 금융, 지식 중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는 유럽에 그 반유대주의가 있죠. 나치 정권에서 홀로코스트를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얘네들이 엄청 죽어요. 그래서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남미 등으로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져 서로 적대 세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왜 누구지? 일론 머스크. 얘네들이 네오나치즘 이상한 표식을 하잖아요. 가끔 놀리느라고. 그게 뭐냐? 니네들 섞인 아스케나즈에서 가짜를 처단하겠다 이거죠.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주요 거주지는 이스라엘과 미국으로 이들 국가에서 유대인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요.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 엄격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게 내피셜일까요?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노벨상 수상자 중 상당수가 아슈케나지 유대인이 됩니다. 네. 너무 많은 그 퍼센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또 그리고 우리가 왜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도 그 아슈케나지고 제랄드 쿠슈너 이 사람 아시죠? 그 트럼프 사위. 이 사람은 정통파예요. 아스케나즈인데 또. 그 네타냐도 정통파예요. 아스케나즈인데도. 그러니까 막 섞여요. 지네들도. 그러니까 이 정통파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대 국가는 건설되면 안 된다 이런 건데 요즘은 지네 나름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이 석유 때문에 다 또 합세했어요. 그리고 그 마크 저거버그 알죠? 메타. 그리고 얘도 아스케나즈고 조지 소로스 아스케나즈, 네타냐후 아까 말했죠. 머스크 외할아버지는 또 어디 부르는 모르지만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아까 말하고 리처드 파인만 양자역학 요즘 중요하죠. 그 사람도 아스케나즈 노벨 물리학상 받잖아요. 존 폰 노이만 이 컴퓨터 구조 게임 이론 창시자가 또 아스케나즈.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그것만 말할 수 없어요. 얘들에게 뭔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지 이런 힘들은. 옳든 그르든 니들이 뭔가 끌고 가 이거잖아. 그리고 그 촉근 이론 물리학자 레오나르드 서스킨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기형 이론 이런 거는 말 안 할게요. 해서도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로스차일드 제일 유명한 그 금융 세력. 금융가문 국제 금융 네트워크 형성하잖아요. 유럽 중심에. 그 사람도 아스케나죠. 그리고
그 조지 소로는 쿼터 펀드 설립자예요. 그 통화 전쟁이 주역이에요. IMF 이런 거 다 이끌잖아요. 그리고 너무 웃긴 거는 마이클 블룸버그 알죠? 예, 창립자입니다. 전 뉴욕 시장이고요. 블룸버그 창립하잖아. 주식을 왔다 갔다 하고. 골드만삭스 그 로이드 블랙페인 전 CEO도 그러고 막 그다음에 그 마이크 저그버그가 페이스북 창시하잖아요. 그리고 구글 공동 창립자 그 레리 페이지와 세르케이 브린 뭐 이러면 러시아계 또 아슈케나지입니다. 그리고 오픈 AI CEO 있잖아요. 지금 챗 GPT 우리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은 샘 알트먼 이 사람도 다 유대 쪽이에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뭐 스필버그, 우디 앨런, 밥 딜런 이런 사람들 다 노벨상 사잖아요. 레너드 번스타인, 버니 샌더스 지금 미국 상원의원 유명하잖아요. 좌파, 극좌파 쪽을 공화주의에 있으면서 좌파 세력을 공화당에 있으면서 뜨는 사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미국 재무장관이 그랬어요. 미국의 탑 10%가 10%가 88%의 주식시장을 점유하고 있대. 야,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일까요? 민주주의, 자유주의에서. 그리고 아까 10%는 88% 그럼 12% 남았죠. 그러고 그 40%가 나머지 아까 그 12%를 점유해요. 그러면 50% 중에서 나머지 50% 잊어버리세요. 100% 중에 10%는 88% 그 자본을 갖고 있고 12%가 나머지 40%가 그러면 50% 다 갖고 있고 나머지 50%는 전부 다 빚더미라는 거죠. 깔아주는 대상. 그래서 그들의 돈을 먹고 자본과 주식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상위 10%가 세계 자본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어느 세력을 밀어줘야 될까요? 힘듭니다. 단지 그냥 자유민주주의는 그중에서 우리가 자유를 좀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중산층으로 조금 그나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 깔아주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 공산주의는 더 말할 거 없죠. 그냥 완전 종의 종이 되는 거죠. 공산주의는 절대 종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제 돌아가서 18세기, 19세기에 그게 뭐냐? 얘네들이 사실 그 종교 1500년대 종교 개혁이 있었잖아요. 중세 천년의 역사를 암흑기가 지나고 얘네가 출현해요. 개혁을 막 유럽에서 개혁을 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기독교 막 퍼져나가면서 이제 퍼져나가다가 얘네들이 타락을 하는 거죠. 그게 18세기, 19세기의 일인데 유럽 금융계를 누가 지배하냐면 아니요. 제가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까먹었어요, 제가. 종교개혁 이후로 15세기, 18세기까지 그때 누가 이 세상을 잡냐면 유대인 메디치 가문이라고 있어요. 이 메디치 가문이 유명합니다. 얘네들이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그 중세를 배경으로 깔고 한쪽은 개혁을 하고 한쪽은 그러니까 복음주의 그 영적 이스라엘들 세메 민족을 막 개혁하고 있는데 얘들은 사실은 야베 신자 함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셈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그 메디치 가문이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교황을 등에 업고 르네상스 세계를 흔들어요. 막 문화 엄청 그림 사재기하고 얘네들이 그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프랑스나 막 이런 데서 돈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이거를 갖다가 다시 그 로마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력으로. 그런데 이게 너무 골치 아프니까 얘 메디치 가문 이거를 증서로 써줘요.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처럼 그 증서로 은행에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얘들이. 은행의 시작을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깔아놓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다시 증서만 써주는 거야. 돈은 안 오고. 왔다. 그리고 니네들이 거기서 해라. 이런 거를 시작해서 완전히 그냥 원래는 뭐 그전에부터 있었는데
한 15세기에서 한 300년가를 흔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망해가요. 그리고 얘네들이 소실되고 18세기에서 19세기에 유럽 금융계는 누가 차지하냐? 로스차일드 가문. 얘네들이 이건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음모론 아니에요. 네.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럽 왕가하고 연계해서 런던 금융신약을 장악해요. 전쟁을 이용해서. 이건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영국을 그 정부 채권을 전략적으로 지배해요. 가짜 소문을 퍼뜨려서. 실제입니다.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과 유럽의 근본이 이제 시스템을 조율해서 금은 가격 통제하고 국제 환율 구조를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IMF 연결된 금융 세력을 주도해 왔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어쨌든 주도해 왔어요. 최근까지. 그리고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JP 모건 주도 세력이고 또 이제 골드만삭스 록펠러나 그 카네기 이런 기독교 침례교 쪽에서 밀어주는 이런 애들하고 후발주자 애들하고 이제 얘네들이 금융 엘리트죠. 연계해서 미국의 연준을 또 설계합니다. 연준이 미국 게 아니에요. 금융 자본, 거대 자본에 지들이 팔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을 얘네들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라고 그러죠. CBDC라 그래요. 이걸 참여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력 간의 블록체인하고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어요. 네.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지금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든 이전 세대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얘네들이 바티칸 자산 일부에 간접 담보 설배해서 이 바티칸을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자금 공급 보장책 역할을 해옵니다. 아까 말한 그 메디치 가문이 교황 세력을 끌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예수회를 발족하고 이제는 몇백 년 전부터 예수회가 출현하고 얘네들이 지에서 세워서 계속 그 끈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예수회가 뭘 하냐? 그럼 지금 교황 대표가 그쪽이잖아요. 현대적 경향, 사회 정의, 진보적 카톨릭 신앙을 또 만들어요. 왜 이제 진보하고 연결이 되고 그런지 아시겠죠? 집단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얘네들이 기후까지 다 기후변화까지 그 성소수자까지 모두 이끕니다. 희한하게도. 네. 그래서 바티칸이 그래서 2020년부터 로마 AI 윤리선언을 주도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주도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IBM이 협업했어요.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피터 틸이라고 있어요. 그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어마어마한 세력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피터 틸, 일론 머스크, 이런 애들이 이제 마크 주커버그는 저쪽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세해버렸어요. 너무 놀랍게. 그래서 이제는 공산권 무너집니다. 공산화를 지고 흔들고 얘네들이 지고 흔들었던 그 금융권에 완전히 종말의 시대가 옵니다. 네. 달러로 패권을 주도해야 왔는데 이제 그 세대가 넘어가 버리는 놀라운 역사적인 혁명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건 다음에 조금 얘기할게요. 얘네들이 어쨌든 그 전에 이끌어왔던 거는 어쨌든 이끌어왔어요. 한 200~300년을 아주 주도 세력으로 이끌어와서 탈종교적 자유의성을 강조하고 이 국립대 철학 이런 철학을 주도하고 아카데미에 이런 거를 많은 의원해서 신학도 변질 이성주의로 합리주의면 그나마 나아요. 이성주의, 하나님 없는 이성주의, 인간이 신이 되는 걸로 다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하에 또 카톨릭이라는 이름하에 또 공산주의와 그 이념의 사회주의라는 이름하에 계속 그 하이브리드 전쟁을 엄청나게 해왔던 것입니다. 맨날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러잖아요. 그 이상한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래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는 거죠. 계몽주의라는 거죠. 그 반교권 세계 정부를 지향한 거죠. 자기들의 힘으로 이거를 이끌어 나가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로스차일드가 최근에 몇 년을 전후로 해서 대표가 죽어요.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늙어서 죽고 이상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힘을 조금 잃어가고 명맥을 유지하나 새로운 세대로 인하여 일망타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손을 들어서 이쪽 그 폴 틸리가 주도하는 그 AI 혁명 세대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봐주는 거고, 안 들어오면 아작을 내는 중에 있어요. 네. 이제 그러면 조지 소로스, 그 아까 로스차일드 가가 이렇게 미국 연주를 치고 흔들었었는데, 그거가 무너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세계 쫑나게 생겼어요. 누가 죽든지 죽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 또 흔들던 그 조지 소로스라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대부자예요. 우리나라 IMF도 주도했었죠. 이 사람이 헝가리 출신의 아까 아스케나주 그 미국 투자자이고 매니저인데 컨텀 펀드라는 펀드를 운영해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성공을 거둬요. 아까 말한 그 나중에 말할 건데 폴 틸리도 같은 그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기업을 앞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얘는 기업 사냥꾼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얘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연 고려 아연 사태도 MBK인가 뭐였죠? MLK인가 뭐 있죠? 그 김수영까지 다 연결되는 걔 세력, 중국 세력, 중공 자본 세력을 얘가 다 밀어주. 이런 말 하면 음모론이라 그래서 말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말할 거는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조지 소로스가 1992년 영국 파운드를 공매도해요. 막 그냥 헤지펀드 하는 거예요. 공매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은행을 무너뜨립니다. 다 세력이 넘어가요. 그래서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을 열어요. 개방사회라는 거죠. 다양성 존중하고 소수자 권리 보호하고 국가 주권을 무너뜨립니다. 그냥 다 열어버리자. 국가 장벽을 열어버리자. 그리고 불법 체류자 허용하고 그래서 그 추방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인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차별이 오히려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얻는 것도 있어요. 기존의 세력들이 너무 보수주의 그 자본가들이 있어요. 코카콜라 유명한 그 화장품 기업이랑 뭐 이런 애들이 많아 있어요. 미국에는 정통 보수 공화주의 세력들이 너무 지들만 아니까 얘네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다른 세력을 이끌고 얘네들은 이제 장렬하게 전사하게 생겼어요. 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마지막 기독교 인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거의 이제 끝을 낼게요. 그러면 유대교는 이렇게 이끌어 갔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어떻게 그러면 이 기독교 아스케나주 비슷하고 아니면 육적 기독교인인데 믿음은 복음주의, 겉으로는 복음주의와 침례교의 이름을 쓰지만 완전하게 영성 있는 정말 좁은 길로 가는 애들은 아니고 실제는 야벳과 같은 그러고 그런 애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 거예요. 이건 야벳의 간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냥 생각하는 거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네. 그 존 록펠러 있죠. 미국의 석유 재벌이고 스탠더드 오일의 창립자예요. 그래서 현대적 기업 구조를 만든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록펠러 가문은 뉴욕 금융계를 지배한 가문의 하나였어요. 아까 그 로스차일드하고 더불어서 거기는 영국서부터 이끌어서 미국까지 온 거고 체이스 매너턴 은행, 현재 JP 모건 체이스를 통해서 미국 정부 및 방산업체들과 금융거래를 했어요. 그 리먼 브러더스 있을 때 막 은행이 정돈되죠. 서로 얘네 둘의 싸움이 머리가 빡 터지게 누가 이기냐 이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록펠러 가문은 국제기구 UN, 세계은행 그런 것들을 외교협회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미국의 대외 정책 및 군사 전략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지금은 얘네들이 너무 타락해서 그 공산주의 사상가 조지 소로스가 다 넘어가고 그 빌 게이츠도 그쪽 안에 다 세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건 이후로 전방위적으로 얘네가 극을 달하다가 팍 꺼져버리는 얘는 이제 미국에서 정통 보수가 열받은 거예요. 야, 미국을 다시 일으키자. 그래서 트럼프가 2010 몇 년에 16년인가 나왔나요? 그때 나오고 한번 이제 중간에 쉬고 그 정비 작업을 거치고 피터 틸이라는 사람 주도하에서 이거를 완전히 깨부시는 거예요. 이제 유엔이고 뭐고 다 미국 우선주의다. 그리고 미국이 깨어져야 너희들이 미국의 제대로 된 패권을 유지해야 니네들이 살 수 있다. 우리 미국이 이제 망했다. 미국이 다 너희들을 키워서 세계 중국을 세계 공장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영혼을 세탁한 애들이 영혼을 팔아버린 애들이
미국의 민주당에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공화당에도 수두룩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고, 우리나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중국하고 조지 소로스와 로스차일드와 이 록펠러까지 다 세탁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합세해서 AI를 그 정보를 완전히 피터 틸이 그 드론 업체거든요. 그래서 보잉하고 군산 복합체에서 그 보잉하고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로키드 마틴. 이런 세력, 기존 세력들을 이끌어오는 애들이 다 깨갱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력이 출현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일론 머스크와 우주 그 데이터를 끼고, 이건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에요. 세대 교체고 레짐 체인지인 거예요. 다음 주에는 레짐 체인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국제금융 외교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 록펠러가 미 국무부 및 군산 복합체 정체가 연결된 인물하고요 협력을 해요. 여기에 이스라엘과 모사드까지 다 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전쟁으로 이거를 했었던 거고, 에너지도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록펠러 가문의 스탠다드 오일, 이게 이제 엑슨모빌의 전신이에요. 그 19세기, 20세기 최대 석유 기업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에 미국이 이제 최대 산유국이거든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줄을 이루고 이제 가스나 뭐 이런 산유국 중에 또 러시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근데 이 세력도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도세력으로 바뀝니다. 셰일가스 이후에 또 이제 벌어지면서 또 AI 혁명이 되면서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미국의 군사작전과 긴밀하게 연결이 된 거죠. 그게 이제 군산복합체. 걔네들이 완전히 이끌고 갔던 거였어요. 현대전에서 석유는 전쟁 수행의 필수적인 자원이며 미국의 군사력 확장과 석유 자원의 확보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래서 석유 금융 외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반공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은 약간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였고, 민주주의는 일종의 진보 사상을 잇고, 그러면서 뒤로는 공산주의를 밀어줬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란과 걔네들의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것도 다음 주에. 그래서 미국의 대외, 그리고 얘네들이 다 넘어가 버려서 이제 그랬던 거고,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그래서 서로 관련된 외교, 금융 지원을 했던 거예요, 록펠러가. 그래서 현대 군산 복합체는 록펠러 가문뿐만 아니라 JP 모건, 로스차일드, 보잉, 록히드 마틴 등 다양한 금융, 방산, 정치 세력이 결합한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피터 틸이 더 이제 새롭게 등장한 거고요. 원래 있었지만 새롭게 등장하고, 그래서 이 록펠러 가문의 스탠다드 오일은 세계 석유 기업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에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거 마지막으로 조금 하고 끝낼게요. 얘네들이 돈을 막대한 원조 AF을 통해서 엄청, AF도 다음번에 얘기해요.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원조 자금을 보내요. 무기, 의료, 현금 막 이렇게 해놨는데 이 중 일부가 다시, 그런데 왜 젤렌스키가 나 받은 거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아모아 화폐로 갔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제 음모론 아니에요. FTX가 저번에 아모아 화폐 걸어서 엄청 큰 게 얼마 몇 년 전에 망했죠.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에서 드러난 거예요. 걔네가 이거를 돈을 받아서 다양한 방송으로 환전하고 해칭하고 유통시켜가지고 자금 흐름에서 세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FTX의 창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있는데 민주당의 두 번째로 큰 기부자였어요. 이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조금이 우크라이나로 갔다가 FTX로 자금 세탁해서 미국 정치권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끝나는 지경에 왔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명히 각기 다른 정체성과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 패권 전쟁의 주변에 늘 주역 아닌 주역이 되었고, 일정한 근대 권력 교차점에서는 서로 연결되고 때로는 대립해 왔어요. 탐욕에 물든 거짓 세력과 영원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영혼을 팔았던 어리석은 자들은 이제 힘을 다해가고 AI 시대와 첨단 기술의 혁명 시대의 단합으로 새 판짜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새 시대의 주역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기존 질서를 뒤엎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지 다음번에 이제 말하고, 이제 이 지겨운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은혜로운 복음의 얘기로 이제부터 쉽고 간결하게 이제 조금씩 이제 설교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치겠습니다.